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전 시립미술관장 선승혜입니다. 오늘은 2021년 대전 시립미술관 과학예술 관장 대담입니다. 오늘은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석좌 교수 김정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 원래 전공은 이제 반도체, 인공지능, 전자파 아주 전통적인 전자공학인데요. 요즘은 제 관심 분야가 넓어져서 메타버스까지 이렇게 공부하게 됐는데 저 나름대로 여러분들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드리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딱 맞춰진 강의 자료는 아니니까 자유롭게 언제든지 질문이나 이렇게 텍스트로 질문 주시면 좀 인터랙티브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 저희가 대전 시립미술관이 2022년 과학예술 비엔날레 주제를 미래도시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미래도시를 충분하게 상상하는 것이고, 요번에 특히 과학예술 대담의 주제는 디지털 환상국, 디지털 판타지아라고 붙여봤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디지털의 세계와 그 다음에는 이제 환상, 충분하게 여러 가지를 상상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취지입니다. 그러면 오늘 교수님의 PPT를 한번 만들어주신 PPT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자료를 제가 요즘 이제 제가 인공지능과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제 강연을 할 기회가 많은데 제가 그냥 우연히 주말에 메타버스를 교육과 예술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 그리고 그걸 하나의 마을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그냥 메모해 뒀던 슬라이드입니다. 그런데 관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행사하고 잘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잘 정리된 자료는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소파에 앉아서 EBS 보다가 심심하면 딴 데 돌렸다가 못 얘기 하나 보는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란 무엇인가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메타버스에는 어떤 기술들이 들어갈 수 있나, 또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 혁신은 어떤 게 있을 수 있나, 메타버스와 예술이 결합되면 어떤가 하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 제가 그, 그, 미국의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픽 프로세서를 만드는 여러분들도 뭐 컴퓨터를 사용하면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게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GPU라고 있는데, 영상 처리, 이런 걸 많이 하는데, 게임에도 많이 들어가고. 근데 요즘은 이제 그, 어, 가상화폐 채굴이라든가 인공지능 계산에 그게 많이 들어갑니다. 수학, 행렬 계산에 많이 들어가는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앞으로, 자기네 회사가 나갈 방향이 세 가지라고 했어요. 자율주행 자동차, 인공지능, 메타버스. 예, 제 생각도 비슷하고요. 뭐 탄소 중립이라는 새로운 또 화두가 있지만 결국 사람들을 어디에 가둬두거나 몰입을 시켜서 하루 종일 거기서 헤매게 만들어서 돈을 쓰고 나중에는 너무 거기에 몰입해서 지내다 보면 자기와 똑같은 자아가 그 안에 있게 되고 오히려 그 컴퓨터 안에 있는 인공지능 안에 있는 인간이 인간 같아지고 우리는 로봇가 되는 역전되는 상황이 생긴다. 그래서 그 인공지능 속에 있는 나 자신이 오히려 인간이다. 그래서 저는 그걸 인간이라고 표현하고 우리는 최소한의 기본소득만 받고 먹고 살면서 아주 값싼 노동력을 제공해 주는 시대가 된다. 그러면은 인공지능을 갖고 빅데이터를 갖고 세상을 지배하는 국가나 기업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고 우리는 신종 노예가 된다. 이런 거는 참 어디다 올리면 좀 걱정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아마 이제 벌써 어, 디지털 세계에서 사는 게 꼭 저 같고요. 아마
또 네. 현실의 저하고 좀 이격되는 느낌들도 있고 벌써 시작이 됐다라는 생각이 네. 들기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자신이 내비게이터 갖고 운전을 하면 보통 이제 내비게이터에 맞춰서 운전하는데 제가 운전하는 건지 내비게이터가 운전하는 건지 사실은 역전될 수 있고요. 우리는 그냥 비싼 기름값 내고 운전해주는 그렇게 되는데 그걸 이제 또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긁어 모으고 인공지능으로 고도화시켜서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하고 거기서 경제 활동을 하고 그렇게 종속되게 하는 구조물을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PC였다라면은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인 거죠. 우리가 네. 스마트폰 없으면 꼼짝 못 하는데 그거를 또 계속 확대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 자동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자율주행 자동차가 인간을 뭐 이롭게 한다기보다는 어, 하루에 2시간은 거기에 꼼짝없이 갇혀져 지내니까 그리고 거기서는 돈을 많이 써요 생각보다 자동차 값도 비싸고 그래서 어, 새로운 그 플랫폼으로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자동차 산업이 확 바뀌어야 되니까 전기 자동차 시대로 확 바꾸는 이런 패러다임 체인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플랫폼의 핵심 기술이 인공지능이고 인공지능을 학습하기 위해서 빅데이터가 필요한데 그런데 이제 기존의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인간으로부터 꼭 갖고 왔어야 돼요. 그래서 하드웨어 플랫폼이 있어야 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든 스마트폰이든 PC든.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시대가 등장하면서 훨씬 더 온라인 시대가 되면서 더 우리가 거기에 이제 빠져들고 을 수밖에 없는데 어쨌거나 데이터를 인간으로부터 걷어오기 위해서 통신이 발전하고 네트워크가 발전하고 이러는데 이제 아예 인간으로부터 그 데이터 생산 자체도 벗어나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의 목적으로 보면 첫 번째, 가상 환경을 만들고 시각적으로 몰입하게 함으로써 스마트폰이나 자율자동차보다 더 인간을 오랫동안 몰입시켜두고 가둬두는 구조물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가상세계 뭐 여러 가지 기술이 들어가고 두 번째는 데이터를 인간으로부터 종속되지 않고 컴퓨터 내에서 다 생산해버리고 사람은 거기에 그냥 노예처럼 종속시켜 버리려는 그러한 구조물을 메타버스라고 그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의도로 보면 네. 현상으로 보면 메타가 이제 메타버스가 우리나라 말로 가상세계, 메타가 가상이고 유니버스가 세계인데 또 다른 말로는 싸이월드라고 메타가 쌓이고 음. 유니버스가 월드가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싸이월드부터 서로 먼저 시작했는데 기술이라든가 그 어떤 디지털 세계의 성숙도가 싸이월드 시대보다 이제 앞으로 벌어지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가 중요하게 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성 관장님 제 데피니션에 질문이 있으신지요? 네, 저는 교수님 말씀에 정말 100% 공감을 하고요. 네, 예술을 하고 인문학을 하는 저로서는 이제 이미 이런 세상이 시작됐을 때 어떻게 하면 인간의 가치를 잃게 하지 않을까. 인본주의. 오히려 네, 인본주의로 돌아갈 때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인본주의는 너무 보편적이고 추상적이지만 결국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관심은 내가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디지털 환상곡을 생각하면서 생각해낸 단어는 잘 살기, 마이 웰빙, 마이 웰리스가 무엇이냐. 이제 그것이 목표가 메타버스 세계에서도 돼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 긍정적인 측면은 사람이 이제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같은 거 쓰고 하루 종일 그것만 앉아 있으면 되니까 공간이 넓게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 값이 떨어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좀 아파트 문제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 에, 점점 예, 그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하여튼 부정적인 측면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긍정적인 측면으로 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예술과 문화와 교육
네. 의료 이런 쪽으로 메타버스가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평소 때 좀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메타버스가 어디에 쓰이나 하고 이제 평소 때 자료를 보면 이게 아마 네. 제페토라고 하는 건데 아직 메타버스의 초기 단계라고 봐지는데 제가 알기로 제페토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상품 광고가 있고 실물들이 있고 네. 그래서 아마 상품을 파는 용도로 또 사용이 되고 어, 가상 세계로 들어가는 건데 이런 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 사람이 우리가 뭘 본다. 이게 진짜 보는 거냐라는 이제 본질적인 저는 의문을 갖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텔레비전을 본다. 어제 차차차를 봤다. 신민아가 뭐 예쁘다. 그 남자 배우가 알고 보니까 뭐 문제하더라. 뭐 이런 거 인터넷으로 음, 보는데 어제 차차차 텔레비전을 봤다고 하면 제가 어, 뭘 봤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사실은 텔레비전 화면은 그냥 디지털 점이고요. 텔레비전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빛의 반사를 보는 거고 또 거기서 발광체로 보기도 하지만 조명에 따라 달라지고 양자역학적으로 보면 빛이 어느 물체에 부딪히면 이미 물질의 본질을 좀 깨트려요. 네. 그러니까 이미 본질적으로 우리가 본다는 건 그 자체가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그런 인간의 뇌에 조금 약간의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착각을 잘 일으키는 음, 거죠. 그래서 저는 메타버스도 일종의 마약 같은 거다. 착각을 네. 일으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장치가 시각이고, 그 다음에 뭐 청각, 뭐 촉각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8, 90%는 시각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청각이고. 그래서 청각과 시각을 이용해서 실제로는 공간적으로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하면서 사람을 착각을 일으키면서 그 안에 자기가 있는 것처럼 이제 느끼게 하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라든가 음향 같은 기술이 필요하고 3차원적인 내가 이 공간에 있는 것처럼 이제 미래 시대는 뭐 의자도 이제 막 흔들흔들하고 이럴 텐데 이제 그거 가지고 그래 가지고 사람들 꼼짝 못하게 하는데 거기서 어떤 수익을 내야 그 음, 비즈니스가 되고 이제 플랫폼화 되니까 구찌 빌라 같은 것도 만들고 어, 블랙핑크 팬사인회도 열어서 거기에 멤버십을 가입하고 나중에는 이제 그월 회원제를 받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초기 단계로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아마 올해 정신의학과 예술로 쭉 시리즈로 이제 뭐 대담도 하고 공부를 해보니까 네, 결국 그 현실을 인지한다는 것이 뇌가 만들어낸 교수님 말씀대로 뇌가 만들어낸 어떤 이미지. 그래서 이제 네, 제가 만들어낸 용어는 환상현실이다. 그러니까 현실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내가 만들어낸 현실을 우리 네, 사람들은 특히 시각적으로는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마음에 따라서 굉장히 편집 가능한 것이고 또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자아가 굉장히 중요한데 대리 자아를 만들어서 이 메타버스 세계에서 내가 현실에서 충족되지 않는 소망을 가상 세계에서 실현하려고 하는 대리자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재미있고 즐거운 거죠. 게임에서 사람 죽이면 뭐 즐거운 것처럼 우리가 드라마 보면서 대리 만족하는 것처럼 그래서 더 몰입하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시각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우리 스마트폰은 손바닥만 한데 몰입의 정도보다 이게 훨씬 더 높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시각이 가장 이제 중요한 기술인데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불교에서 반야심경에서 색즉시공 공즉시색 천년 전에 인도 스님이 중국에 와서 인도 불경을 번역했을 때 그걸 이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표현한 것 같은데 보는 게 뭐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게 그러니까 사람이 착각 속에서 산다 뭐 이런 거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게 메타버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메타버스로만이면 그냥 뭐 3차원 영화 보는 건데 거기에
인공지능이 결합이 돼서 나보다 더 나 같은 사람이 거기 있게 되고, 거기에 또 하나는 이제 거기 비즈니스가 연결이 되니까 이게 더 폭발력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 가상 세계, 디지털 세계 내에서 상품 거래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자기가 시간을 보낸다면 누군가 공간적인 구조를 만들어서 어느 공간에는 사람이 많이 비짓하게 방문하게 하면 거기서 돈 쓸 확률이 높아지니까 결국 부동산도 등장을 해서 메타버스 내에 부동산 가격이 뭐 2억 3천만 원씩이나 하고 요즘도 팔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뭐 세계 대전이나 몽고나 이럴 때 다 이제 세계 땅을 이제 넓히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자원도 확보하고 노예도 확보하고 시장도 확보하는 방법인데 앞으로 이제 그것도 가상 세계에서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는 정말 저도 제페토를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보면은 네, 그 안에서 제 캐릭터가 있고, 뭐 옷도 사고, 앞으로는 집도 자기 내 공간도 꾸밀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면서 이제 공간의 제약으로부터 사실은 두 가지가 양가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떤 가상 공간 안에 들어간다는 공간의 제약이 있는 것과 동시에 그 안에서는 무슨 공간의 제약도 없는, 그러니까 공간의 제약과 공간의 제약 없음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관장님은 공간의 자유만 보셨는데 저는 시간의 자유도 봤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내 모습을 볼 수도 있고 과거로 돌아가서 음, 내가 잘못한 거 여기서 사과할 수도 있고 새로운 음, 걸 할 수. 공간과 시간, 그 다음에 인간 시대로 내려오면 감정, 돈, 뭐 이런 거로부터도 또 네,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재료, 뭐 자기가 꾸미기 나름이니까요. 네, 그런데 이 메타버스를 자기가 꾸미고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충분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컴퓨터 리소스를 갖고 있어야 되고 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서도 또 가난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인간이 하루 종일 여기서 지낸다라면 문화 활동도 여기 할 수도 있고 특히 교육 활동, 개인화된 교육, 강의를 여기서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새로운 예술이나 문화 활동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은 코엑스 같은 데 보면 도시 예술도 보여주고 뭐 벽면 예술, 공간 음, 예술 이런 거 있을 텐데 여기서 하면 안 가도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예, 그런 근데 이제 전시장 빌리는 것도 돈이 들고 공간 예술 하려면 다 뉴스 보면은 정부 문화공보부에 지원해서 돈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음, 이런데 그런 데서부터 조금 자유롭고 우리 관장님도 돈 따라 안 다니고 전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유럽 지난번 보여주신 그 컬러풀한 이제 보라색 지금 풍선이 생각이 나네요. 네, 그 다음에 지난번 그 상 받은 사진들 쫙 보여줬었죠. 네. 그 퓰리처상 예, 사진전. 예, 예. 그런 거 다 빌려오려면 돈 들잖아요. 네. 이제 네, 뭐 전시도 경계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네, 문화예술의 관계자들이 메타버스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이유는 그런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라는 게 네, 한 가지 있고요. 근데 동시에 또 어떤 게 있냐 하면 모든 게 다 디지털화 됐을 때 괜찮을까? 그러면은 실제로 물건을 하나 봤을 때 느낌을 어떻게 디지털이 최대치로 전달을 해줄까? 이런 질문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 디지털의 가장 큰 장점은 공간, 시간 이런 어, 상상 이런 거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워요. 디지털 카메라 찍고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찍고 또 찍고 뭐 이렇게. 음, 그런데 단점은 디지털은 1과 공만 있어요. 네. 그래서 되게 불연속적이라서 차별이 생기기 되게 쉬운 것 같습니다. 음, 없는 사람 0과 1 중간이 잘 존재를 그게 음, 이제 데이터를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공과 1만이 있고 컴퓨터를 만들려면 그 반도체 회로 자체가 1과 공만 있어서 이진수 계산밖에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게 공학적인 편의성을 위해서 그렇게는 했는데 디지털은 유과 공울이 있어서 본질적으로 차별을 만드는 게 가장 디스토피아적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의도 저도 오늘 지금 세 번째 한 네. 번은 미국, 한 번은 삼성전자, 구글하고 아침에 네. 워크숍 했고 조금 전에 삼성전자하고 1시간 반 했고 점심 먹고 지금 대전 시립미술관하고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공간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운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끝나면 우리가 완전히 다 오피스로 갈 거냐 저는 좀 믹스가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의도 그렇게 하고요. 뭐 온라인 강의, 신차 품평회, 선거 캠프, 대학 입학식, 뭐 경영진 회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가 갖는 장점은 몰입을 한다. 내가 마치 거기 있는 것과 같이 착각을 일으킨다는 거하고 공간과 시간에 대한 자유를 가지니까 아, 제일 좋은 점은 시간을 여기 메타버스에 얼마 쓰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쓸 수 있지 않겠나. 그게 긍정적인 면이고 부정적인 면은 하루 종일 그 메타버스 그 헤드 마운트만 쓰고 그냥 밥만 먹고 방에 들어가서 그것만 하는 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플랫폼이라는 건데요. 현재 돈 버는 구조물인데 애플이나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배달의 민족이나 큰 여러분이 주식 투자하고 한다면 꼭 요거를 갖춘 회사들 하시면 돼요. 이런 메타버스 같은 게 되려면 가상현실 계산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배터리가 필요하고 거기에 이제 이 모빌리티를 가지려면 배터리가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가상기술, 컨텐츠, 서비스. 서비스는 뭐 광고, 부동산, 금융, 구매 광고, 교육문화 뭐 이런 쪽인데 여기서 돈을 남기는 거고 이 돈 벌기 위해서 밑에 이제 하부 구조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엔비디아가 왜 자기가 투자하겠다냐면 이 가상현실을 구현하는 반도체를 자기네가 하겠다 이런 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예술을 하시겠지만 뭐 좀 새로운 거 하겠다면 요 가상 기술을 이용해서 잘 배워서 컨텐츠를 해서 IP 프로바이더에 이렇게 파실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남이 카피 안 하고 내 것만 팔게 하고 하려면 NFT인가요? 난 네. 리펀저블 코인 이런 게 이제 여기서 필요하고 요 생태계에서 돈이 돌려면 이건 다 가상에서 일어나니까 가상화폐, 디지털, 실제 동전이나 지표가 필요한 게 아니라 가상화폐가 필요하고. 그래서 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 오른쪽 아래 보면은 이런 데 몰입하는데 우리 그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가 필요하고 거기에 AR, VR 기술이 필요하고 돈이 돌아야 되니까 디지털 화폐와 이 컨텐츠에 대한 보호 그래야 이게 그 계속 솔리드한 플랫폼으로 살아남으니까 거기에 non-fungible 토큰이 필요한 이런 네.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가 등장하는 이유는 원래는 국가든 어느 단체가 발행권을 가지면 돈 모자르면 찍어내면 되거든요. 그거 이제 그로 따른 불평등, 그 금융이 본질적으로 좀 불평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분산하자고 네. 각 개인이 기록해서 가짐으로써 중앙 집권이 아니라 분산하자고 나온 게 비트코인인데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암호화하고 각자가 보관하기 위해서 이제 전기료 같으니까 채굴을 하는 건데 이것도 디지털 코인을 중앙은행에서 하겠다고 중국 같은 데서는 그러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피라미드가 생기면 구글 코인, 무슨 아마존 코인 해서 돈도 자기네들끼리 돌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돈은 디지털 형태로 가는 건 100% 분명하고요. 네. 그렇지만 누가 소유하느냐, 국가가 소유하느냐, 개인이 분산해서 하느냐, 플랫폼 소유가 하느냐. 근데 저는 국가 플랫폼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개인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전기요금을 내기가 어려워서 어, 이거 예술 하시는 분들한테 예술은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해도 공감하시죠? 네, 근데 예술이 너무 공감을 하게 되는 이유가 인류사를 돌아봤을 때 예술은 항상 과학기술의 발전과 같이 갔고
네, 특히 예술의 유통은 현대 사회에서 그 예술 시장이라는 게 생기면서요. 네, 그전에는 뭐 귀족을 위한, 뭐 왕을 위한 거였다고 한다면 20세기 이후에는 대중이 어떻게 예술을 소비하느냐, 그다음에 네, 예술을 소비하기 위해선 예술의 아트마켓, 예술 시장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고, 저희가 이제 본 것 같아요. BTS, 그다음에 뭐 오징어 게임, 네, 그다음에 이것이 플랫폼을 통해서 아기 상어 세 음, 개가 사실은 어떻게 유통되면서 그 문화 시장 그다음에 뭐 작게는 예술이지만 크게는 문화 시장과 같이 가느냐를 봤을 때는 뭐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아닐까 네. 싶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예술이든 보석이든 골프든 소수를 위한 비싼 거였는데 골프도 테일러메이드가 나오면서 가격을 낮춰서 대중화해서 요즘은 예약이 안 돼요. 막 그런 것처럼 이 전략을 바꾼 것 같아요. 소수를 위한 거는 액수가 크지 않으니까 네, 대중한테 플랫폼을 통해서 팔므로써 볼륨을 키운 거죠. 오징어도 그러니까 뭐 몇 조 이익을 남긴 순식간에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에서 그러니까 가상 세계, 메타 세계에서 돈 필요하면은 중앙은행이 아직 권력을 내놓지 않겠다는 게 센트럴 뱅크 디지털 코인이고 또 그런 그 메타버스 내에서의 생산품이나 컨텐츠를 생산자가 그게 우리도 뭐 유튜브도 우리도 생산해서 올릴 수 있지만 넷플릭스 같이 자기네가 아예 기획해서 이렇게 올릴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 비즈니스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난펀저블 토큰이라는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거는 분산 그 암호화하고 분산해서 나 혼자 바꿔도 딴 사람들이 전체가 수백만 대의 컴퓨터가 안 바꾸면 바꿔질 수 없게 그렇게 묶어져 있다 그래서 체인이라고 네, 불렀거든요. 그리고 누군가 조작하면 암호 숫자가 바뀌는데 서로 비교해서 순식간에 제 거는 틀렸다 이렇게 해서 전 세계 수백만 대 컴퓨터를 동시에 데이터를 조작하지 않는 한 바뀌지 않기 때문에 유니크한 1번 그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 생각에 이게 비슷할 것 같습니다. 가상 세계에서도 주민등록등본 같은 게나 거기서도 결혼하고 실제 음, 세계에서는 결혼하고 아기가 안 태어나고 거기서 막 태어나고 그래서 출생 증명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뭐 DNA 아빠가 누구냐 이런 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의 의미를 다시 보면 플랫폼을 가상세계로, 물리세계, 자율주행 자동차나 핸드폰 필요 없이 가상세계로 간다라는 거. 그 다음에 데이터를 무한대로 생산함으로써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중속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래서 컴퓨터 내에 진정한 인간이 탄생하고 우리는 로봇화되고 이런 환경을 가지고 경제적인 수익 활동, 가상 부동산, 화폐, 보험, 의료, 문화, 교육이 일어나고 앞으로는 이 가상 환경 내에서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상 세계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창작하고 판단하고 즐기고 뭐 이런 거 다 일어나고 현실 세계에서는 먹고 자고 화장실 가는 일만 한다는 조금 과장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메타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정말 이미 와 있는 세상이 아닐까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래서 메타버스 기술의 8, 90%는 이 시각 기술입니다. 시각 기술인데 시각적으로 공간적으로 착각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이 무거운 이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를 켜야 되는데 요게 공학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네, 하나가 이 화면에서 보려면 광학 기술도 필요하지만 여기 작은 컴퓨터와 메모리가 있게 되는데 여기서 전자파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에 아직 그래서 저희 졸업생 한 명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걸 개발하는데 그걸 전자파를 어떻게 하면 줄일까 이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게 끈이 없어야 좋은데 끈 네, 없이 하려면 배터리가 여기 들어가야 돼요. 네. 무거워요. 음, 그래서 이게 그래서 뭐 구글이 조그마한 글래스 갖고 한다고 이러는데, 그러니까는 영화관 아이맥스 같이 크게 만들 수는 없는 것 같고, 기술적으로 여기에서 좀 이노베이션이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계산량이 많은데 가짜 영상을 막 만들어내야 되니까 요 안에 일어나기는 되게 어렵고 케이블을 붙어서 뒤에 큰 컴퓨터가 붙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하나는 한 30만 원 정도 하는데 뒤에 컴퓨터가 뭐 1,000만 원, 뭐 수억이 될 수도 있고 네. 여기서 또 다른 디스크레펀시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디스플레이 전쟁이라고 불러도 과장이 아닐 만큼 네, 이제 저희가 2019년에 대전시립미술관이 몰입형 예술을 좀 빠른 시점에서 했고 그 제목이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네, 제목이었는데요. 그런 것처럼 글래스를 씌울 거냐 아니면 글래스 없는 상태에서 몰입의 경험, 보는 착각들, 네, 환상현실을 만들 거냐라는 어떤 여러 가지 다각적인 입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은 거기서 최대치로 상상하기 때문에 글래스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그 네, 다음에 없다면 어떻게 이런 몰입 경험을 하게 할 것이냐, 있다면 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여러 가지 예.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가상으로 가짜로 만들어내는 건데 공학으로 보면 이거 만들어내려면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만든 카메라로 찍은 동영상을 조합하거나 네, 변형을 해서 이렇게 3차원 영상을 만드는 그런 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동영상 그 기법이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전자공학 하시는 분 중에서도 영상 신호 처리하시는 분들이 요즘 계속 주가가 오르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컴퓨터와 반도체가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AR 기술은 현재 있는 기술과 가상의 이미지를 합치는 거죠. 이것도 역시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MR 기술은 그걸 두 개를 합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여기까지 네, 기술적인 면, 네. 기술적인 면인데 제가 뭐 옛날에는 그 홈시어터가 유행할 때 집에 홈시어터를 꾸며놓고 매트릭스를 보면 어, 스피커를 6개인가 이렇게 하고 6.1 채널 하면 총알이 머리 뒤에서 앞으로 샥 날아가고 이랬거든요. 예, 그런 이제 음향 기술도 조립이 돼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메타버스에 지금 눈에 집중하지만 그다음에 냄새가 또 굉장히 그 사람을 착각을 일으키지 않겠나 기분 전환 그다음에 촉각 그렇죠 음식만 미각 그다음에 이제 의자를 흔들흔들하게 해서 움직이는 느낌을 주는 거 네.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 시각 그 착각을 일으키기 쉽고 청각이 좋은데 미각이나 이런 것들은 그 반도체나 전자공학으로 하기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반도체로 답만 내게 해라. 네. 반도체로 컴퓨터 보고 매운맛 내게 해라. 그건 약간 화학적인 프로세스인지 전자공학이 하기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는 그래서 사실 일본의 기술 중에서 팀랩, 몰입형 예술을 하는 그 팀랩의 기술이 네, 중국에 수출을 하면서 중국 사람이 똑같은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미각이 안 된다. 그래서 네, 어떻게 만들어내냐 하면 아예 레스토랑, 너무 좋은 레스토랑을 음, 만들고 거기에 몰입 환경을 둔 다음에 그 몰입 환경에서 실제로 음식을 먹게 하면서 그거를 한 사람 안에서 경험을 융복함시키는 새로운 네. 시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 공학적인 관점에서 후각, 미각 이런 거는 되게 케미컬 프로세스라 네. 그런지, 그런 걸 반도체로 하려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다지 그 생산성이 높다고는 생각 안 하고요. 이 반도체가 빛을 발사하는 음, 그런 그 기능이 있어요. 그래갖고 요 디스플레이에 가장 최적화 돼 있고, 그래서 디스플레이부터 되고, 그래서 우리 집에 텔레비전이 자꾸 커지고 더 분명해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텔레비전이 최근에 나온 게 8K TV라는 건데 네. 제가 거기 조금 한 0.1% 기여한 게 아, 거기 이제 HDMI라는 인터페이스가 네. 있어요. 셋탑박스하고 텔레비전을 연결하는데 그 컨텐츠는 셋탑박스나 케이블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화면은 떨어져 있으니까 그걸 서로 연결하는데 그게 워낙 고속 신호를 보내야 돼요. 워낙 데이터량이 많으니까 그거를 2001년에 HDMI를 처음 시작했는데 지금 음, 20년째 하고 같은 분야를 계속 미국 회사, 한국 회사하고 하면서 하여튼
국내 TV에 작년에 30만 개 들어갔고 올해 130만 개인가 180만 개. 예, 요즘 8K TV를 많이 사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건 하여튼 사람이 좋게는 몰입하는 거고 나쁘게는 일종의 마약처럼 착각을 일으키는 거죠. 네. 착각을 일으켜서 꼼짝 못하게 하는 게 이제 시각이라서 메타버스가 시각부터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각을 통해서 몰입하는 거에 긍정적인 측면은 공부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해서 저는 우리나라 초등 고등학생들이 지금 학교도 못 가고 뭐 집에서 많이 있다. 지금 대학생들은 2학년까지 신입생인데 학교 구경도 못 했을 거요. 예, 뭐 미팅도 없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열이 강하고 교육의 니드가 계속 있고 또 짧은 시간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그 메타버스 가상 환경 속에서 몰입할 수 있는 교육 컨텐츠를 만들고 특히 실험이라든가 무용이라든가 이렇게 몸으로 보여주고 막 느껴야 되는 경우는 메타버스가 충분히 활용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여기 교육적 그 도구로서 이런 점이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공간 시간 제약이 없다. 언제나 밤늦게나 전 요즘 뭐 궁금한 거 공부하고 싶으면 유튜브 들어가면 전 세계 원하는 대학 많은 자료들이 올라와 있어요. 시간과 공간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가능하다. 개인화 가능하다. 인공지능하고 결합해서 선생님을 딱 개인화하면 내 학생 수준에 맞는 교육, 그 성격과 맞는 선생님이 되고 몰입이 되고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등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저는 메타버스를 우리나라가 산업화한다면 뭐 지금 아까 제페트도 있지만은 교육이 가장 킬러 컨텐츠 우리가 EBS 교육을 많은 학생들이 받듯이 그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뭐 교수님 절대 동감입니다. 교육은 한국이 세계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네, 돈도 많이 들어가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왜 교육부터 시작하면 돈이 어디 많이 들고 우리 가정에서 보면 애 키울 때 교육 나이가 들면 고령화되면 그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주거비. 그러니까 메타버스 시대가 돼서 교육도 메타버스에서 받고 의료 진단도 원격으로 하고 주거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메타버스만 쓰고 있으면 50평 아파트 필요 없고 뭐 산속에 들어가도 스위스가 산 위에도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들까요? 우리 가정에 통신비, 교통비 이런 게 다 메타버스만 쓰고 있어도 되면 느는 게 통신비만 들지 않을까? 컨텐츠비에 구독료하고. 네. 네, 구독료. 그렇습니다. 예, 구독료.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술가로서 혹시 미래의 메타버스 작품을 만들고 한번 볼 때마다 돈을, 그러니까, 하춘아라는 가수가 있는데, 요즘도 품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뭔가 보면은 그 로열티라고 그러나요? 그 음악을 계속 저작권료. 저작권으로 네. 갖고 그, 그 가수들이나 연예인들이 그 성공하면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쉽진 않겠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네. 어떤가. 자, 그래서 그 우리가 원격 시대, 온라인 시대에서 아까 제가 원격 교육 얘기했잖아요. 요게 네. 하나라면 메타버스가 원격 재택근무 당연히 되죠. 그러니까 유튜브로 우리가 제가 요즘도 70년대 음악 들어가 봐요. 7080, 뭐 비틀즈 음악, 뭐 어, 우리나라 말로 뭐로 번역이 됐나요? 최중락의 낙엽이 떨어지는 사람? 뭐 음, 그런 거 보면 진짜 몰입이 돼요. 그 과거로 네. 돌아가니까. 제 이름이 김정호인데 김정호 음악 들어가 보면 그 중학교 때 선생님이 나와서 이런 노래 부르라 그랬는데 근데 너무 슬프더라고요. 좀 다시 들어보니까. 네. 그래서 자주 안 되는데 어쨌든 온라인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대부분이 다 메타버스로 전환될 네. 수 있잖아. 온라인 음악, 영화 공연, 온라인 문학 예술, 책 읽어주는 것도 뭐 거기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온라인 게임 스포츠 미팅도 여기서 하는 거죠. 네. 네. 법률 서비스, 상거래, 서로 뭐, 얼굴을 이제 안 보고도 뭐 당근 거래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얼굴 보면서 할 수도 있고, 뭐 원격 공장, 원격 의료 이것들이 다 우리 생활에서 비용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폭발력이 있다. 그래서 제가 엔비디아 그 제인슨 황하고 비슷하게 음. 생각하는 게 자율주행 자동차, 인공지능, 메타버스를 미래에 커가는 산업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학생이 학교 안 가고 제가 이 그림을 신문사 칼럼 쓸 때 그린 그림인데 네. 한 1년 반 넘었어요. 음. 그때는 메타버스란 말이 좀 안 올리기 전인데 가상이란 단어를 제가 썼었어요. 네. 실제로 이런 그래서 AI 스피커, 뭐 모니터, 진동 의자, 뭐 습도, 냄새 조절기, 입체 스피커에서 앞으로 공부는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화학 하기 위해서 학교를 가야 된다는데 이것도 다 자기 집에서 가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근데 이 백본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강의 컨텐츠가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메타버스상에서 예술 컨텐츠를 만드는 것처럼 그 다음에 기술이 있어야 되죠. 이거는 이제 서비스를 아마 누가 어느 메타버스 서비스를 어느 회사가 제공한다면 거기서 아마 돈 내고 사서 자기가 프로그램을 해서 어떻게 써야 되지 않을까 싶고, 예. 그러고 그 뒤에는 이게 이제 아마 그래서 저는 대학도 구글 대학, 뭐 아마존 대학 이런 게 나올 것 같고 예술도 가장 유명한 그 미술관이 어딘가요? 제가 진짜 예술은 모르는데 진짜 가본 데가 네. 미술은 역시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그렇습니까? 네. 제가 두 군데 가본 것 같아요. 하나 삥삥삥 돌면서 올라가는 데가 어디죠? 구겐하임. 거기 한번 갔고요. 네. 엄청 앞이 광장이 넓은데 계단 타고 내려오는 데가 어디예요? 그래서 두 군데쯤 가본 것 같아요. 네. 저는 거기보다 그 60, 제일 높은 빌딩 아래 서울곰탕이라는 데가 있었는데요. 출장 가면 거기서 먹었는데 그게 문을 닫았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게 다 가상으로 되면서 그런 예술 작품들이 데이터 센터에 있고 이거를 누구나 언제 원하는 데 둘 수 있도록 클라우딩화하고 이런 상태가 될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 화학 실험, 뭐 인체 해부학 이런 거 다 가능할 것 같고요. 이거는 인터넷에서 본 건데 메타버스를 위해서 이용해서 월마트의 직원 교육 프로그램이 있대요. 뭐 충분히 가능하겠죠. 뭐 직원을 만나고 어떻게 인사하고 뭐 그래서 자기가 뭐 대답하겠죠. 그러면 인공지능이 봐서 너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 친절하게 해. 목소리 낮춰. 뭐 머리 숙여. 뭐 여러 가지 다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 네. 그다음에 전쟁 훈련. 네. 실제로는 훈련하려면 총알이 날아가야 되고 뭐 폭탄 터져야 되고 위험한데 이것도 굉장히 군사 용도도 꽤 클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전쟁도 제가 이제 그 국방부에서도 강의를 많이를 하는데 옛날에 전쟁은 폭탄이 왔다 갔다 했다. 그게 이제 베트남 전쟁이었으면 이라크 전쟁 때는 토마호크 미사일을 날려서 사람이 가지 않고 미사일만 날렸어요. 근데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는 드론이 날렸고 그 리모컨 조정은 백악관이나 펜타곤에서 했거든요. 네. 이제 미래의 전쟁은 사이버에서 다 끝나고 인공지능 그쪽 데이터를 죽이거나 인공지능 서버를 죽여버리면 뭐 완전 올스탑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뭐 수학을 이렇게 공간적으로 우리 어렸을 때 배우지 않나요? 뭐 평면도를 펼치면 어떻게 되느냐, 뭐 여기 명면체냐, 뭐 이런 거 다 뭐 교육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엔진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 공학자 하려면 안으로 들어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이런 제트 엔진 이런 거 시각과 청각을 활용해서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거는 지금 우리 책이 평면적이었다면 훨씬 여기는 리얼하고 또 들어가 볼 수 있잖아요. 가상이니까.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유튜브가 평면적인 많은 컨텐츠가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년쯤 후는 메타버스 끼지 않고는 아무것도 공부하지 못하고 메타버스 유튜브를 가입해야 된다든가 뭐 그래야 뭐 수업 하나 듣거나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학 강의도 시설이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뭐 여기 인터넷 자료인데 뭐 신임 관리자 과정 오른쪽은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서 이런 메타버스 경험하는 아마 그런 실험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BGF 그룹에서 메타버스 플랫폼인 게더타운, 서울대 의과대학교 학생들에게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신체 구조를 뭐 누가 하나 써서 이렇게 하네요. 예. 그러고 그런 회사도 하나 생겼더라고요. 교육 및 자문. 그러니까 근데 이제 결국은 누군가 돈을 투자해서 그 소프트뱅크가 그 쿠팡에 돈을 1년에 몇 조씩 손해를 보더라도 계속 때려 넣으면서 시장을 먼저 점유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메타버스도 그렇지 않을까. 누군가 기계를 공짜로 나눠주고 집에 1인마다 하나씩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 나눠주고 가입해가지고 거기에서 공부하거나 뭐 하게 계속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 투자에 메타버스를 이용한 초중고등학교 교과서가 다 들어가야 되겠죠. 예, 누군가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이제 요금 받고 나중에는 그 메타버스 무슨 강의 들어는 수료증 받아야 취직이 되게 하면 수익 모델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메타버스를 위한 교육이 되려면 교수들과 장비, 컨텐츠, 교사, 학생 투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제일 변화가 느린 쪽이 교육인데 선생님들이 물론 이제 그분들 말씀은 인성 교육을 해야 되고 뭐 친구도 사귀어야 된다고 하는데 조금씩은 지금 인터넷 강의라고 인강이 상당히 많이 퍼진 것처럼 학교라는 게 존재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근데 저는 좀 어그레시브하게 지방대학교도 많이 문 닫고 뭐 이런 것과 맞물려서 대학이란 무언가 대학이 사회적인 계층을 만드는 도구인가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도구인가 아니면 진짜 사람의 본질적인 인간성을 회복시켜 주는 건가 그런 면에서 테크니컬하게는 메타버스가 사용될 수도 있겠다. 네. 예. 우리나라에서 이게 쓰기 좋은 거는 인터넷, 교육열, 디지털 전환하고 플랫폼 기업 그래도 뭐 카카오나 네이버가 있어서 이렇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여튼 뭐 메타버스 강좌도 있더라고요.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질문 너무 뻔한 얘기죠?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메타버스를 제가 외교부에서 근무할 때,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드 파워, 소프트 파워, 디지털 파워를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하버드대학교 조셉 나이 교수가 하드 파워, 군사력과 경제력을 얘기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 파워가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소프트 파워, 문화를 얘기했고, 그 다음은 이제 스마트 파워, 디지털을 네.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진짜 미래의 권력 구도를 그렇습니다. 새롭게 재편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그게 분리해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제는 스마트 파워라는 것이 뭐 군사, 경제, 문화를 압도할 수 있겠구나라는 예측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예술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조심스럽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 혼자 생각인데요. 예술이 뭘까 해보면 저는 4단계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엘리제를 위하여 첫 페이지도 아직 못 끝냈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숙제로 포스터 그려본 것밖에 없는데요. 자, 처음에는 모방 아닐까. 그래서 학원 다니면서 대상 배우고 뭐 그런 거 아닐까 싶고요. 그 다음에 그걸 좀 변형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는 융합하지 않을까. 다른 영역, 다른 철학, 다른 기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순수한 창조는 조금 점프는 있지만 세상에 하늘 아래 창조는 진짜 있느냐 이런 생각도 싶습니다. 이렇게 창조하는 거는 시장, 재료, 기술의 변화, 뭐 주변 상황의 변화가 이런 거를 유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인공지능, 요즘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면 걸 통해서 창작을 일부 하는데 글쓰기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방, 오늘 변형, 저희가 융합까지는 예약한 하는데 손님입니다. 이따가 네,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이제 저희가 3명인데요. 감정까지는 못 5명으로 들어가는데 예약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 2, 3번은 컴퓨터가 인공지능하고 메타버스 상에서 자리에 하는 거고 있으신가요? 네네. 여러분들은 그거를 네네. 하게 뛰어넘는 작업만 하시면 어떤가 네, 안녕히 이런 계세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제가 좋아하는 그 캘리포니아 해안 일본도로 빅서라는 네. 진짜 절벽인데요. 네. 여기 뭐 자동차 그를 예를 들었는데 음.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 보면 꼭 아우디를 카피한 것 같기도 하고 벤츠를 카피한 것 같기도 하고 BMW를 카피한 요즘은 좀 포르쉐 스타일의 SUV 음. 되게 사람들의 그 미적 감각이나 오리지널리티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언제 생각해 봤죠. 왜 이탈리아 사람들은 디자인해도 저렇게 소파도 예쁘고 티셔츠도 예쁜가 음. 보면 맨날 거기 콜레시움 보고 뭐 팬티안 뭔가 예술 작품을 보니까 그런 거 네. 아닌가. 그런데 예술가를 키우려면 메타버스로 좋은 거 많이 보여주시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자동차도 우리나라 자동차 다 짬뽕이거든요. 디자인. 그래서 대부분의 작업은 이 3번까지다. 이거는 다 인공지능이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목이 잘 안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서 요거는 우리 학생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일주일 만에 그 카이스트 도서관을 그린 거고요. 어, 관장님 누구 화풍으로 그렸을까요? 호호. 제가 학생한테 고호 그림 인터넷에서 수집해갖고 이렇게 했는데 네. 했어요. 네. 그래서 어떻거나 인공지능이 처음 이제 생성 모델이라는 게 있고 인공지능망이 계속 아무거나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피카소 그림 계속 보면서 분류를 해요. 아, 이거 피카소 그림이다 아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가짜를 만들어내는데 어느 순간 진짜와 가짜의 확률이 0.5가 되면 얘 생성 모델이 피카소가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변수 발생해서 딴 거 넣어주면 피카소의 그림의 변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모방과 변형을 그대로 하고요. 저는 뭐 웬만한 음악, 뽕짝 정도의 음악은, 트로트 정도의 음악은 인공지능이 할 것 같습니다. 이제 GPT-3라고 인공지능 그 언어 모델 중에 가장 최신 건데요. 뭐 제가 보기에 몇 천억 정도의 컴퓨터를 들고 엄청난 양의 책을 읽게 했는데 구분하기 제가 보기엔 뭐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의 글은 써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창작 활동도 인공지능이 할 수 있다. 근데 하나 느낌은 그러면 제가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메타버스 환경 속에서 인공지능이든 별도의 인공지능이든 제가 이제 그 이육사 시인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이유가 하나가 이분이 자기가 쓴 시와 삶이 일치하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사람들은 시와 작품은 이상적으로 하지만 실제는 약간 거짓으로 살 수도 있는데 이분은 그런 면에서 그리고 독립운동 하시고 그런데 그 이육사 박물관이 안동에 있는데 거기서 그 기억이 나 썼습니다. 내 고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아라리 들여와 박혀 하늘빛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눈물 나지 않나요? 네. 자, 인공지능이 이런 시 아직은 못 쓸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음. 다행히도. 예. 이 단어 하나의 이미지, 감동, 역사 이런 게 다 이 학습이 돼야 나오는데 다행히 바둑은 이세돌급이 나오는데 시는 나오기 좀 어렵지 않겠나. 당분간. 예, 그렇습니다. 그 나오기에 어쨌거나 인공지능과 메타버스가 사람을 완전히 몰입하게 하려면 아까 창조도 하고 융합도 하고 이래서 뭘 만들려면 문제는 강력한 컴퓨터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게 이제 하나의 어려운 점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각도로 한번 들여다보면 메타버스를 보면 옛날에는 북과 물과 종이로 했다라면 요즘은 만화 이런 게 디지털로 많이 나오죠, 그죠? 네. 우리 오징어도 디지털 미디어 작품 아닌가 싶어요. 사람이 연기하지만 다 디지털 카메라로 찍고 디지털로 스토어되고 디지털로 전송되고 우리 집에서 디지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미 2번은 왔고요. 더 가서 작품도 일정 부분 인공지능이 만들고 디스플레이 공간도 메타버스. 그래서 부설 시대 때는 이런 게 필요하고 디지털 미디어 때는 포토샵 여러 번 배워야 된다면
미래에는 텐서플로우 텐서플로우. 소프트웨어 이제 공부가 네. 돼가지고 예술가들이 코딩부터 이제 시작하거나 또 메타버스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써야 되고 여긴 좀 평면적이었다면 이제 3차원적인 예술 작품을 하는 툴 초기 개념만 주고 스토리만 쓱쓱쓱 써주면 만들어 오면 그거 새끼 작가 쓰듯이 막 이렇게 고쳐와 교수가 학생 지도하듯이 이렇게 해서 작품이 완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메타버스가 여러분들의 세계에 완전히 유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매체 중에 하나다,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과거에는 캔버스에 그림을 그렸다면 요즘에 컴퓨터 화면에 그린다면 앞으로 3차원 가상 공간에서 왜 그림이 등장을 했나요? 그 관장님. 그림이 등장한 이유가 제가 요즘에 이제 환상을 만들기 위한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가상인데 그게 왜냐하면 현실을 인간이 충분히 다 제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그 환상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의 어떤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고대 구석기에는 동물을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중세에는 종교, 네, 천국을 그리고 네, 르네상스 시대에는 인간, 이상적인 인간을 그리고 네, 그래서 뭐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산수, 자연이 제일 어마어마한 존재고 네, 공존해야 되지만 다루기가 어렵고 피할 수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낸 환상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네, 있어야 뭐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저는 이제 기억나는 게 울산에 가면 뭐 고래 그림이 있고 네, 벽화로 고구려에 가면 또 벽화도 있고 어쨌거나 제 입장에서 또 보면 그게 기록성인 것 같아요. 네, 벽화를 그렸다. 이거는 어, 모르겠어요. 페루에 또 그 몇백 킬로씩 되는 것도 있는데 인간의 뇌가 하루면 다 잊어버려요. 8, 90%. 네. 벽에 그려놓으면 100년, 1000년 가잖아요. 그런 면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음, 지금은 기록으로서 음. 그게 화면의 기록이든 글자의 기록이든 그게 이제 종이나 캔버스였다가 컴퓨터에다가 조금 더 몰입도가 높은 가상 환경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쓰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색즉시고 공즉시색이고 네. 어차피 인간이 착각을 하게 돼 있으니까 제가 저 관장님 요 밑에 예술도 착각의 기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진짜 예술 전문가 아닌데 혼자 네, 그냥 PPT에 쓴 거예요. 근데 네. 조금 전에 관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되게 비슷한 게 그겁니다. 있네요. 네. 그리고 인간의 뇌가 그렇게 돼 있다고들 의학에서 얘기하는 걸 보니까 결국 일루전을 만들어내는 현상, 그걸 뭐 환영이라고 네, 표현하기도 하고, 뭐 판타지, 요즘에는 판타지란 말을 더 좋아하기도 하고, 뭐 시각예술에서는 이미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전부 다 여기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착각인 거죠. 뇌가 네, 만들어낸, 시각을 통해서 네. 만들어낸 이미지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착각은 수동적인 입장이고 그걸 만드는 입장에서는 두뇌를 속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떤 정신 분석가의 의사는 사람이 마음에게 속고 있다. 뭐 이런 제목의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음, 그렇게 보면 공간과 시간과 숫자의 제약에서 자유로운 숫자라는 것도 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볼 수 있는 사람을 오징어가 뭐 수백만, 수억 명이 보듯이 why not 이런 3차원 공간을 근데 이제 단점은 이제 그런 설치 시설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소프트웨어를 짜야 되기는 하는데 어차피 그런 연장선상이면 예술의 공간이 음. 반드시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대전미술관도 이렇게 메타버스 공간 하나, 상설 전시장 하나 만들어 주시죠. 내년에 꼭 예산을 따서 만들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징어 게임도 메타버스 영화로 한번 나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가 지금 이제 평면적인 그 영화를 보여주고 돈을 받아가는데 미래에는 메타버스와 넷플릭스가 만나는 새로운 비즈니스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건 혼자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어렸을 때 홍천에 살았었는데 네. 시골 학교가 학생 수가 줄으니까 여기 있는 학생들 다 메타버스 교육을 받고 네. 그 마을은 어, 대전에 있는 도예 마을처럼 메타버스 하시는 분들만 모여 사는 이런 동네가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 네.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제가 정말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메타버스는 사실 전문가라고 누가 있을 수는 없는데 제가 반도체, AI하고 디지털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했는데 내용이 여러분들 보기에 너무 비전문가적인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저희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메타버스가 공학자가 말씀하시는 흐름 속에서 이런 게 더 가능하겠구나라는 좀 예술가들의 창의력, 아까 융합하는 방식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고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굉장히 놀라운 점 중에 하나는 이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다, 내가 살고 있다는 게 경이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구나라는 어떤 기쁨, 그 다음에 기대감, 그 다음에 그래도 또 사람이라는 게 인간을 소외시키지 않는 기술과 문화를 만들려면 예술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네, 생각도 해봅니다. 네, 오늘 이제 청중분 중에 저희가 사전 질문을 좀 받았는데요. 네, 어떤 한 분이 지금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네, 제가 대신 읽어드립니다. 네, 현재 여러 논란과 더불어 전방위적으로 활성화되어가고 있는 NFT 시장에서의 작품 거래는 새로운 투기 현상의 일종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필연적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할 일상의 변화의 한 부분으로 보시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예, 저는 필연이라고 보고요. 가상화폐하고 마찬가지로 더 깊어지고 지금 쌀 때 빨리 사시는 거 좋고요. 네, 구찌 제가 백화점 그거 줄 서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 하여튼 명품으로 봐주시고 그렇지만 그게 이제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부작용은 있을 텐데 그게 잠시 사라지는 건 아닐 거라는 건 저는 좀 확신하는 편입니다. 네. 네. 그러면 정말 이제 NFT 작품을 사서 누군가에게 선물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그렇다고 오겠네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낼 때도 NFT 작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하고 네. 이제 굉장히 다른 세상에 우리가 살고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12월 되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는 게 골목마다 크리스마스 캐롤이 들리고 어렸을 때는 LP판 가게가 있었고 나중에는 테이프 CD 있었는데 다 사라졌잖아요. 그죠? 네. 예. 예, 그래서 그게 계속 변화하는 것 같아요. 너무 빨리 변화해서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예. 네. 그럼 저희가 잠깐 화면하고 그러면 이제 교수님 오늘 이제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대담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조금 미래에 다가오는 메타버스 그리고 이런 세상에 대해서 미래 도시, 미래 마을, 미래 공동체에 대해서 좀 상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2021년 대전시립미술관 과학예술대담 미래도시 디지털 환상곡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석좌 교수님 김정호 교수님을 모시고 아주 귀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귀한 생각을 나누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네. 대전시립미술관 대담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마 이런 미래가 바로 남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라는 것이 더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써 대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